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밀떡 시작을 했습니다. 밀떡 나날이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으로 조금씩 살찌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만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진짜 창의적이다. 네. 비만은 좀 그랬나? 아니요, 좋습니다. 저는 뭐 인생 자체가 비만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런 튼튼하고 건강하게 커지고 싶어요. 무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밀떡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산 중형 항모가 취역한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모 얘기예요. 항모도 중형 항모, 중형 경항모 말고. 네. 자, 이 만약에가 시작된 그럼 뭐 이걸 떠올리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항모 관련된 논쟁은 유튜브도 많이 하고 우리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는 거니까 계속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경항모 도입 얘기가 지난 정권에 나왔고 이게 중형 항모로 서서히 덩치를 키워가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왕 꿈을 꾸려면 만약에를 하려면 덩치를 좀 키워봐서 중형 항모 그리고 경항모보다는 중형 항모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해군이 2030년이나 2040년쯤에 국산 중형 항모를 취역시켜서 실전 배치한다면 어떤 임무를 할 수 있고 어떤 함재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가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못했죠. 저는 90년대 초반이라고 봐요. 90년대 초반. 예, 뭐 소설에도 좀 그런 게 보였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항모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해군에서도 얼떨결인지는 몰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있죠. 버르장머리. 그래서 일본 총독부 폭파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랑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럼 독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김영삼 항모라고 모형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러시아제 항공모함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YS 항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이제 밀떡들 사이에서 김영삼 항모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제도에서 만들어? 그때 제가 결사 반대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무슨 항모냐. 맞습니다. 그리고 항모 자체도 서방제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제 그 항모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금방 들어갔죠. 왜냐 기록에서는 참모본부에서 반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방부 반대했다는 정확히는 육군이 반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90년대 후반에 IMF의 폭풍이 몰아오면서 있는 방위산업 전력 사업도 도입 사업도 다 중단되는 판국에 항공모함을 꿈도 못 꾸게 됐죠. 잠깐만 중간에 말씀 중에 육군이 반대했다. 네. 이거는 뭐예요? 국내 헤게모니입니까? 아니면 육군이 반대한 이유가 다른 게 있어요? 항공모함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군한테 올 돈이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가겠죠. 아마 공군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난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드네. 아니 그 당시 그 계획한 항공모함만 건조하려도 주판을 두들겨 보니까 국방비 전체의 3분의 2가 들어가요. 건조비만. 유지보수비는 생각도 않고. 그러면 육군 아니라 공군도 다 반대하죠. 우린 뭐 전투기 보유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전체 예산 국방비에서의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따져야겠지. 근데 해군 니들만 잘 되는 건 나 보기 싫어. 우리 육군이 더 중요해. 왜냐면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육군 쪽으로 쏠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앞에서는 뭐. 저도 육군 출신입니다. 육군 출신입니다만 왜? 너 육군 출신 맞잖아. 입니다만 이런 건 약간 좀 쫀쫀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수면 위로 부활한 게 언제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독도급이 취역하면서 독도급이 헬기 상륙함, 헬기를 띄우고 할 수 있는 상륙함인데 꼭 간판이 항공모함처럼 생겼거든요. 비행 간판이. 이게 이제 항공모함으로 가는 과도기 아니냐는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때도 저는 그때도 반대했죠.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서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은 뭡니까? 항모를 찬성하는 쪽은 대항해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3면이 바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반대론자는 야 바다라 그래도 좁디 좁은 데고 그냥 한반도에서 육상에서 띄우면 전투기 웬만한 데 다 날아가. 야 그리고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전선이 있는데 육군에 투자하거나 공군에 투자해야지 해군에 투자할 여력이 어딨어? 라는 게 반대론자의 주요 논지죠. 또 하나의 커다란 논지 중에 하나는 네. 해군의 그 인력이 엄청나게 그렇죠. 딸리는데 네. 항모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반대론자분들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는 쪽이죠. 그렇죠. 실효가 없다. 항모하느니 차라리 뭐 다른 걸 더 투자하자. 그 원자력 잠수함, 우리 핵 잠수함도 잠수함. 필요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도입하는 게 낫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 규모를 생각하면 원자력 핵 잠수함을 도입하면 사실 항모는 완전히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하나가 아니라 항모 전단이 필요하죠. 그렇죠. 항모 전단의 맨 앞프런트에는 잠수함이 초계를 해야 돼요. 더 멀리서 수중을 방어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따라 붙어야 되는 거는 이 추진체가 기존의 재래식지로는 어렵다. 안 된다. 네, 같이 붙으려면은 원자력 당연히 잠수함. 속도를 맞춰야 될 잠수함이 테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항모전단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찬반론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 네. 뭐 논지 이 정도를 얘기해봤고 이거는 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양쪽이 다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에서 지금 다루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형 항모가 네. 시작한다면이잖아요. 그 이제 경항모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서 모형이 현대중공업이랑 몇 군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대우해양조선에서. 근데 요 나온 시점이 조금 지나가니까 야 경항모 말고 차라리 할 거면 중형 항모를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차라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보라매의 해군 함재기 버전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중형항모로 가야 된다. 왜? 사이즈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경항모에서는 운용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 네. 뭐 엑센트 타느니 그냥 아반떼 타자. 뭐 이랬던 그런 분들이 측면이 예. 뭘 아반떼야 소나타는 가야지. 뭐 점점 이렇게 급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이왕이면 얘기가. 중형차가 안전하고 더 잘 어. 달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다 네. 보면 제네시스 가죠. 제네시스 할 거면 BMW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사람이 이게 큰 차 타다 작은 차로 가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시작 포인트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항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제네시스나 이렇게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카푸어. 네. 그리고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롤 모델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제 항모는 너무 커요.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다른 조그만 수직 이착륙의 항모는 KF-21N이 안 돼. 불가능하다. 예. 딱 퀸 엘리자베스급이 나왔어요. 한 7만 톤급 정도의 경사갑판 정도, 경사 이것만 빼면 딱 KF-21N을 한 40대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굉장히 이게 상상력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네, 뭐 네.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는 한 6만 톤에서 7만 톤급 정도 되는 국산 중형 항모가 취역해서 배치된다면 일단 함재기부터 선택해야 돼요. KF-21N이 스케줄대로 그때 저희 갔을 때 KF-21N 모형을 봤잖아요. 이렇게 날개 접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형이 아니라 실제 배치가 그 시점에 된다면 당연히 KF-21N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거예요. 네, 개발 기간 7, 8년을 보고 있고요. 네, 네. 충분히 개발할 여력이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엔진이랄지 뭐 베이스를 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국산 무인 폭격기형 그런 게 필요하죠. 가오리 X 같은 거. 왜냐하면 무인 전투기 일부 실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중형 항모를 선택하자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경보기예요. 경항모는 조기 경보를 띄울 수가 없어서 조기 경보 헬기 같은 걸 띄워야 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형 항모 정도 되면 그 미국제 E2 정도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가정을 하는 네.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앞서간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퀸 엘리자베스급도 E2를 운영 못 하거든요. 이게 뭐 크기가 커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E2 같은 조기 경보기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 작은 대수를 또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지 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네요. 차라리 예. 중형 항모도 조기 경보 헬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있고 또 수송 헬기나 대잠 헬기 필요한데 그건 막 수리온이나 이미 베이스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쩌면 만약에 수송에 대한 그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오스프리를 도입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네. 진짜 만약이네요. 네, 그럼요. 네. 왜냐면 있는 거 다 갖다 써야지 좋은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함재기는 F-35B가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F-35B를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KF-21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개량이라든지 장비 부착이 굉장히 쉽고 또 하나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하죠. 근데 F-35B는 뭐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격도 어쩌면 KF-21M보다 싸게 도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리프트 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산 무인기와의 연동이 이제 불가능하죠. 여기에는 좀 반대론이 좀 대세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퀸 엘리자베스급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로열 해군도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 F-35B보다는 스키 점프대를 우리는 어차피 채용 안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다면 F-35C가 오히려 그렇죠. 대안이 되겠죠. 중형 항모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케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그렇죠. 국가만 그러니까요.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디 각 잡고 얘기했다가는 절대 안 난리가 나는 순간 여러 가지를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게 바로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인데 중형 항모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 노하우를 우리가 단기간에 습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영국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항모를 운영해봤고 그래도 지금 부족한 게 항모 운영 능력인데 그렇죠. 네. 뭐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직접 건조하지 않고 일종의 뭐랄까 임대? 빌려오는 거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네. 결국은 지금 저 장기 렌트나 리스로 가는 네네. 거는 지금 부담이 된다. 건조비만 100억 달러가 넘고 지금 제럴 포드 항공모함만 해도 그렇고 유지 보수는 뭐 천문학적이잖아요. 하긴 다달이 낼 돈이 커지면 나라 살림에 뭐 득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니까. 또 인력 문제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인구 수도 줄고 있고 해군 지원자 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항공모함에 진짜 몇 명이 타겠어요. 거기다 이 지원 인력까지 생각하면 그 다 갈아 넣어도 부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해군이 되게 인기가 없어졌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덱스에서 나온 것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많아요. 뭐냐면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그렇죠. 많이 운영하는 거죠. 그런 또 예시도 있고 그런 또 뭐 모형은 보면은 8,000톤급, 8,000톤급 양사가 다 모델을 제시했죠. 하나는 더 작죠. 8,000톤급도 있고 1만 톤 좀 넘는 그런 함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 중형 항모에는 유인구만 채우고 무인함들에 무인기를 태워서 같이 공동 작전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항모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왔고 근데 구성 얘기는 했는데 뭐 이게 실제 만약에로 가보죠. 모든 걸 다 채우고 중형 항모를 우리가 취역시켰어. 뭐 그것도 운영할 수 있는 2척 이상을 취역했다. 그럴 때 어떤 이점이 있고 뭐에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 그렇죠.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거고 어느 바다에 띄워 놓을 거냐. 그리고 이 뱃머리를 어디로 보고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조사했죠, 제가. 진짜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뭐 무기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쓰게 되면 가장 현실성 있는 게 북한이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격했다 우리가 반격을 하게 돼서 반격 작전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동해에 띄우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산 봉쇄죠. 원산의 봉쇄가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가 북한이 미사일들을 쏠 때 최대한 뒤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평안도나 뭐 러시아나 중국의 국경 쪽으로. 네, 요때 항공모함에서 출격하게 되면 좀 빠른 시간에 이제 도달하게 돼서 타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근데 있죠. 조금 더 리얼한 현실로 제가 좀 가정을 해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H아워라고 그러죠. 개전이 됐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는데 북한하고 봤을 때 대한민국 공군 너무 바쁠 거예요. 그죠. 일단 바쁘겠다. 그래 적 공군을 일단 완전히 제압해서 제공권 장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표적을 타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항모 전단을 꾸리고 만약 있었다면은 네. 항모에서 온 함재기가 일정 지역을 커버해줄 수 커버해줄 있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공군 기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짙은데 여기는 파괴하기가 쉽지 않죠.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 영토 전투 비행단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효과인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뭐이 한반도 안에서만 떠야 될 비행기들이 바다에서 뜰 수 있다는 그렇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공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찌됐건 동해 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서해 바다에 띄워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서해 바다에 띄우게 된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평양을 상륙하거나 평양을 봉쇄할 때 직접적으로 본다. 그렇죠. 예. 평양 시민들이 바다에 떠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날라온 전투기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서해 바다, 뭐 동해 바다, 평양을 본다면 예. 당연히 동해에서도 가능하죠. 보이는 거고. 가능하고도 넘치죠. 그러니까는 결국 항모 전단은 동해 쪽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뭐그 조수간만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심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옆에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일종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을 많이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가만 안 있는 것도 아닌 건데. 중국은 이 움직이는 공군 기지라 할지라도 타격력이 더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륙에서 좀 쏠 수도 위험해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띄웠어. 그럼 중국도 중국인데 네. 물론 이 동맹이니까 이제 미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택에서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죠. 네. 좋아하지 않죠. 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택 인근 가서 드론 한번 띄우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만약에니까 저희가 네, 지금 수많은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또 항공모함이라는 체계 자체가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서해에서 작전하는 건 여러모로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항공모함 그 자체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하나 중국이랑 해상 분쟁이 점차 심화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어도 해역이죠. 여기서 중국이 오면 일본은 독도에 그나마 군함 정도 보내겠지. 얘들은 진짜 미친 척 항공모함 보낼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네. 얘들은 사이즈도 둘째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음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맞불을 놓게 되면 우리도 항공모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에 대안이 F-15K 3개 대대가 되겠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 현실이 있고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조기경보 통제기의 추가 발주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있습니다만은 항공모함이 만약 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훨씬 거죠. 유리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가능해요? 만약에니까 저도 한번 네네.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운용을 해본 적도 없고 운용을 하려면 시간도 걸릴 테고 그렇죠. 시행착오도 겪을 텐데 그럼 운용이 아니라 만들기만 해서 팔 수는 없는 겁니까? 살나라가 있으면 뭐 아. 팔면 되죠. 네. 아하. 불가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면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지리학적인 이유라든지 뭐 주변 정세라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넓은 바다를 상대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가장 나는 있을 것 빨리 같은데. 요구할 네. 수 있다고 봐요. 우선 태국도 지금 이 항모 같지 않은 항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해야 할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그 남중국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항공모함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전장이 어디가 될 거냐면 진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 만약에 미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럼 우리가 육군을 보낼 수는 없어요. 공군과 해군을 보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저기 항모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미국 7함대, 태평양함대 가고 거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가고 우리가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행태가 항모가 있다면 네, 중형 항모가 있다면 중형 항모가 같이 갈 것이다. 그럼요. 저는 이게 만약에니까 또 다른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익을 따진다면 가급적이면 대만 크라이시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당연히 대만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는 한반도 저 북쪽 언니아들이 가냥 안 했을 것 그렇죠. 같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 국방력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움직이지 그렇죠. 말아야죠. 네. 가장 좋죠. 예. 이렇게 뭐 베스트 시나리오들은 누구에게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만약이였기 그럼요. 때문에 수만 가지 만약에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녹화가 더 길어지면 전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소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럼요. 여러분 네. 댓글로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수많은 만약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완성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소설가예요. 1년에 책을 몇 권 내는지 몰라요. 그냥 앉으면 책 써. 그러니까 어떤 소설도 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SF에서 역사 소설, 로맨스 소설, 며칠 전에 봤더니 또 청소년, 네. 아이들을 위한 소설들도 네. 썼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